불황에도 늘 호황이었던 공항 면세점. 언제나 사람이 바글바글했었고요. 심지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이 들리기도 했잖아요. 입찰 때 되면 대란이 일어날 만큼 대기업 면세점 모두 눈독 들였던 공항. 그런데 최근 이런 공항 면세점 수익이 변변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더 많아져서요. 어떻게 면세점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지 싶은데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 코로나 직전만큼 회복했지만 면세점 매출은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2019년과 비교해보면 72% 정도에 그치고요. 면세점 주요 4곳 중 공항에 입점한 3곳 모두 적자 신세입니다. 승객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승객의 소비 패턴, 여행 패턴이 변화한 거죠. 일단 아무래도 입국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율 영향 등으로 여기나 저기나 값이 비슷하니까 면세점 상품 오며 가며 사고 들고 귀찮은데 이거 굳이 사야 하나 싶은 건데요. 이제는 되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잖아요.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거랑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서 구매를 해야 되나? 외국인들도 더 이상 면세점의 큰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면세점의 큰 손이었던 중국 보따리상들 면세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NS에서 요즘에 생방송으로 물건 파는 거 너무 유행이어서 유명한網紅들이 한국 오리비앙에 와서 제품을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생방송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올리브영이 K뷰티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올리브영 직구 상품이 면세점 물건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된 거고요.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단체 관광객들도 면세점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지만 단체 여행 비율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 유형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쇼핑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면 최근엔 식도락 관광 비율이 훅 치고 올라왔다고 해요. Something popular in TikTok and social media, and we want to try it every day. 中国非常出名，就特别想来这体验一下韩国的市场文化。 외국인들은 체험형 소비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한국 컬처를 접하고 들어와서 공항에서는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쇼핑을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면세점에서 파는 비싼 명품보다는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 등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점에 방문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겁니다. 명세점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들 잠깐 들었다가 다시 다른 데 갔거나 그런 계획이었는데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제한이 되니까 다들 오리비앙을 많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필수로 가는 코스라고 들었어요. 소비자들이 떠난 공항 면세점은 예전처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항의 높은 임대료는 면세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온 면세점들은 여객장 임대료, 즉 이용객 1인당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1인당 금액은 입찰 당시 면세점이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1인당 금액이 9,000원이라고 치면 면세점들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는 270억 원, 연간 3,000억 원이 넘습니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용객들이 많아져도 이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니 적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매달 많게는 100억 원씩 적자를 보던 신라와 신세계 등이 법원에 임대료 조정 좀 해주세요 요청했고 법원도 그래 임대료 좀 한 25% 정도 낮추는 게 어때? 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임대료는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 때 직접 제시한 금액이고 당시 두 면세점이 고가의 입찰 금액으로 사업권을 획득해놓고 지금 와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건 입찰의 취지나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정을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입찰 당시 인천공항 공사에서는 1인당 최저 수용액을 5,000원대로 제한했지만 두 면세점은 이보다 많은 8,987원, 9,020원을 각각 손했다고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라면세점은 결국 위약금 1,900억 원을 물고라도 방을 빼겠다고 결정했고 신세계 면세점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가게들처럼 물건을 더 다양하게 들여놓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늘리는 등 면세점도 나름 살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싶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올리브영 물건 팔아서는 면세점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싸게 박리담회로 해서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승객이 부피가 크면 안 들고 나가고 부피는 작고 이유는 많이 남으려니까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 핸드백, 향수, 화장품, 비싼 거, 선글라스 이런 것만 팔려고 하니 상품군이 제한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만나고 싶은데 서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하지 않은 롯데 면세점은요. 유일하게 4대 대형 면세점 중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 면세점은 2018년 사드 문제로 면세점 업계가 위기에 처하자 과감하게 위약금을 물며 매장 일부를 철수했고요.
2023년 입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작성해내 신라, 신세계 면세점에 밀려났지만요. 온라인 면세점을 활성화시키고 시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으로 점포를 유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 바뀐 소비 트렌드와 높은 임대료로 공항 내 면세점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면세점들은 매출 회복을 위해 아쿠아리움 같은 관광지와 결합한 단체 여행 상품을 만들거나 호텔 체인이나 국제이익한 항공사와 제휴를 강화하며 나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인천공항도 통합 면세점 어플까지 출시하며 공항 면세점 이용을 유도하는 등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면세점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면세점들은 이런 변화를 발판 삼아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에 단 8개의 매장밖에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성적을 낸 중식당이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만 무려 109억, 프리미엄 버거 전문점 파이브가이즈 운영사 FG코리아, 딘타이펑 코리아와 견져봐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강남, 홍대, 명동 등 황금 상권이라 하면 뚝딱 생겨버리는 이 식당은 바로 하이디라오. 물론 코로나 때는 외식업계가 주춤하며 이러다 파산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석도 있었지만요. 하이디라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매출도 쭉쭉 상승세를 이어가며 허걱의 1위 외식 기업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이디라오는 중식하면 떠오르는 짜장, 짬뽕, 탕수육도 아니고 우리에게 조금 낯설었던 중국 전통 음식 허거를 팔면서 가격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은 아닌데요. 도대체 비싸고 생소한 음식을 내세운 이 식당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단연 1위로 손꼽히는 인기 비결은 극진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극진이란 표현이 진짜 과장이 아닌 게요. 국물이 옷에 튀면 얼룩 제거제를 가져와 닦아주는 건 물론 머리 감기 서비스도 있고, 잠자는 손님이 있으면 담요나 베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홈밥러 앞엔 대형 인형까지. 가면금, 간식 무한 제공, 네일아트, 아이돌봄 서비스 등 이렇게 많고 듣기만 해도 엄청난 서비스들은 초창기 하이디라오가 생길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하이디라오를 창업한 장용은 돈을 벌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와 허거집을 열기로 결심했고요. 얼떨결에 요리까지 하게 되었지만 허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요. 허거는 중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만큼 경쟁 식당도 엄청나게 많아서요. 맛만으로는 다른 가게들이랑 경쟁하기 너무 어렵겠다 생각해 뛰어난 서비스로 차별점을 만들기로 다짐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단골을 만들기 위해 가방을 들어주고 신발을 닦아주고 아기를 돌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차원이 다른 서비스의 손님들은 하나둘 자발적으로 하이디라오를 SNS 등에 광고하기 시작하며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건데요. 장용은 좋은 서비스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맛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깨닫고 이걸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해요.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동안 중국에서는 없었던 개념이었는데 신선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94년 한 개였던 매장 수는 2010년 41개까지 확장하며 중국 내 큰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바로 직원들 복지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 다른 식당들은 회전율이 1회에서 2회일 때 하이디라오는 5회에서 6회일 정도로 바빠져 직원들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장용은 직원 입장에서 일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면 이거 좀 불합리해서 직원들이 떠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직원들이 오래 머물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다짐하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독특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사원이 되면 매장의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고요. 스승이 제자를 데려와 직접 가르치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전통 경영 방식 도제식 인사를 도입하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신입이 일을 잘하면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기본급 외에도 직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든 거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30에서 35%예요. 평균적인 인건비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에 20% 내외예요. 거의 1.5배 이상이잖아요. 인건비를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키우는 숫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먼 거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내 기숙사를 차려주거나 직원들의 자녀는 기숙학교에 보내주고 대학교 학비도 보태주는 등 안정적으로 하이디라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일만 잘하면 나이, 학력 모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CEO도 홀서빙을 하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27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이디라오는 종업원 기준 이직률이 10%가 채 안 되고 식당 관리자 이상은 퇴사율이 0%에 수렴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있는 인기 서비스 대부분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올 만큼 직원들의 영업 참여도 활발한데요. 또 허거라는 음식은 국물, 신선한 재료, 그리고 소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요소들이 생각보다 주문, 제조 과정 모두에서 표준화를 이루기 쉬워서요. 빠른 성장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이나 이런 데서 하이디라오 팩으로 돼 있는 아라 소스를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앙 공장에서 모든 걸 다 같이 쉐어해가지고 빠르게 다시 배분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중국에서 튼튼한 기업이 된 하이디라오. 2012년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해 이후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 126개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1위 허거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고객 서비스 그리고 직원 중심 경영, 그게 기초가 돼갖고 브랜드가 컸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기 침체로 외식을 줄이거나 저렴한 식사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이디라오는 상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하이디라오를 비롯해 호거가 너무 비싼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성비 호거집들이 등장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하이디라오도 이에 맞서 보급형 매장을 개점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슬로우다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해외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디라오가 해외 사업부를 분사를 해가지고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유사한 전략으로 멘토와 멘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려한 서비스, 어딜 가나 편차 없는 맛, 그리고 놀라운 직원 복지로 글로벌까지 진출하며 세계의 호거를 알린 하이디라오. 과연 하이디라오는 계속 성장해서 호거계 1인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화목한 가족 문화의 상징이었다가 폭삭 망해버린 업계가 있으니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요즘 다시 잘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패밀리 레스토랑 2000년대가 전성기였는데요. 1997년 8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00년대 후반에는 1조 원 가까이 컸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격도 상당히 비쌌던 데다가 메뉴도 거의 안 바뀌고 그대로니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무섭게 성장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이 2019년에는 7천억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규모가 확 줄었고요. 마르쉐, 토니 로마스 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브랜드들도 줄줄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2022년.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2020년 5천억 원대였던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와 내년에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등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우선 애슐리는 가성비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다고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음식 가격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비빔밥, 냉면, 칼국수, 심지어 김치찌개까지도 3년 사이 20% 이상 비싸졌을 정도로 외식 물가가 크게 뛰었는데요. 반면 성인 기준 평일 점심 가격이 19,900원인 애슐리, 할인도 이것저것 더하면 실제 이용 가격은 이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전 11시부터 일찍 가서 먹거나 하면 메인 요리서부터 디저트, 커피까지 다 즐길 수 있으니까 비용 대비 가성비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심지어 최근에는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타임 이벤트도 여는 등 가성비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뉴도 자주 바꾸고 있고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애슐리 뽕 뽑는 법, 나만의 꿀조합 등을 SNS로 공유하면서 인기가 더 늘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애슐리 매출은 꾸준히 상승해 2022년 1,600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매출만 벌써 2,200억 원. 지금 추세라면 연매출 5천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애슐리와 달리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한 곳들도 있는데요. 먼저 아웃백은 지난 2017년 토마호크를 비롯한 고급 스테이크 메뉴를 출시했어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아웃백 스테이크가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크 하나를 시킨다고 했을 때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 나오지만 가격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 적은 없어서 가심비 식당인 것 같아요. 2인 기준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요. 이런 아웃백의 행보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결국 먼저 문을 닫은 TGI 프라이데이스, 베니건스와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형태로 출발한 새 브랜드 중에는 아웃백은 스테이크라는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 지금도 스테이크 하면 생각날 정도로 고객에게 확실한 인지가 되어버렸는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특이한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렸다고 보고요. 반면 아웃백은 발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했던 덕분에 2016년 2천억 원도 안 됐던 매출이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천억 원 가까이 찍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해요. BHC가 아웃백을 인수한 이후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4천억 원대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리로케이션 전략도 한몫했는데요. 리로케이션이란 예전 상권에 있던 기존 매장을 너무 멀리는 말고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처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걸 말해요. 이렇게 위치를 옮긴 매장의 경우 원래 고객들도 잃지 않으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고 주차도 편해지다 보니 점포당 월 매출도 평균 20에서 30% 올랐다고 합니다. 아웃백처럼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한 빕스 역시 매장 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창 경영위기를 겪던 2010년대부터 잘 안 되는 매장을 과감하게 정리했고요. 살아남은 매장은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으로 경쟁력을 더 높였습니다. 점심 회식 문화를 겨냥해 직장인들이 회식하기 좋은 단독룸을 늘리거나 노키즈존 등의 영향으로 고급 식당 방문을 주저하는 가족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린이 친화 매장 같은 특화 매장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메뉴도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는데요. 소비자가 가성비를 따질 때는 애슐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미엄 메뉴들을 즐길 때는 아웃백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사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호텔급의 메뉴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가격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해서요. 지난 2년 동안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에 달했고요. 올해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패밀리 레스토랑. 여러분의 최애 패밀리 레스토랑은 어디인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추억이 많이 남았던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의 한 영화관,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요.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면 환호 소리로 가득 차고 등장인물이 죽을 때면 나라라도 잃은 듯 집단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급기야 앞으로 나가 폴짝폴짝 아이들이 뛰기도 하는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싱얼롱 현장입니다. K-POP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분명 개봉은 3달 전인 6월 20일에 했는데 어째 그 인기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그래프가 꺾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 곡선으로 꺾여버린 거죠. 이로써 캐데언은 전체 콘텐츠를 모두 통틀어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를 기록한 작품이 됐고요. 최근 누적 시청수 또한 넷플릭스 최초로 3억 뷰를 돌파하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캐데언의 인기를 견인한 OST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이어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K-팝이 두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BTS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하우즈를 넘어가면서 2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반등이 된 포인트가 있는데 빌보드 차트에서 골든이 5주에 딱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차트 1위에 올랐거든요. 이때 그 넷플릭스 안에서 전체 영화 순위에서 다시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기존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나 시리즈 안에서도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음악 종류 후가 그 흥행세를 거의 몇 달 잡고 끌고 가듯이 끌어올려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캐데언이 이렇게 장기간 사랑받는 이유, 그 중심엔 OST가 있습니다. 대표곡인 골든부터 소다팝, 유어 아이돌 등 여전히 빌보드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음악뿐 아니라 극장으로 진출한 캐데언, 넷플릭스 콘텐츠로는 처음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틀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 최대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억 원을 벌어들인 걸로 알려졌죠. 요즘 사람들 그냥 노래를 들으며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SNS에 직접 따라 부른 노래나 따라 춤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테니스계의 레전드 노박 조코비치도 경기 후 세리머니로 소다팝을 추고요. 영국 왕립 공군 군악대는 골든 커버 연주를 펼치기도 하죠. 음악적인 인기가 영화에 대한 인지도를 확 넓히는데 갑자기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음악과 연계된 종합 예술로서 거의 팬덤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장돼 버린 거죠. 캐데언의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충성심 강한 팬들. 이제 모든 걸 캐데언식 사고로 바라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성상에 등장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가톨릭마저 사자보이즈에게 홀려버렸다. 교황조차 그들의 영향력은 거부할 수 없었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각 나라들도 캐데언 열풍을 인지했는지 여러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는 OST 골든과 함께 조명쇼를 선보이고요. 시카고에선 캐데언 드론쇼를 펼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캐대언의 실제 배경인 낙산공원, 경복궁, 청담대교, 북촌 한옥마을 등은 외국인들의 성지가 됐고요.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캐대언 속 장소들의 캐릭터를 입힌 사진을 공개했고요. 서울시는 작품 속 장소와 음식을 직접 체험하는 스탬프 투어 코스도 내놨습니다. 투어를 마치면 영화에 등장해 큰 호응을 받았던 놀이개 키링을 선물로 주기도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인 체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목욕탕입니다. 주인공들 따라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보는 건 물론 한국에 방문해 때밀이와 찜질을 체험할 수 있는 새신상품 예약건이 급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화력들이 모이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이제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이 K-팝의 본체가 여기다라는 식으로 좌표가 찍히면서 이게 훨씬 더 깊은 관심으로 더 넓은 관심으로 좀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캐대언 모시기에 한창인데요. 삼성전자는 캐릭터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장면으로 새 플립폰을 광고했고 폴드폰 광고엔 또 다른 인기 캐릭터인 더피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한 줄짜리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은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 유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CU는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불고기 김밥에 통째로 김밥을 먹는 캐릭터를 입혔습니다. 실제로 캐대언이 공개된 직후인 7월에서 8월 편의점 전체 해외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가운데 특히 김밥 매출은 200%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김밥뿐만이 아닙니다. 농심은 작품 속 등장한 라면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컵라면 디자인의 주인공인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를 입혔고요. 통상 영어권 국가에서 라면을 라멘으로 표기하곤 하는데 이참에 확실히 라면이라고 표기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듯 노젓기에 한창인 지자체와 기업들, K-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모습을 보니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 언제까지 캐대언 춤을 추게 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캐대언의 긴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패션업계에서 괴물처럼 폭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토종 브랜드 젠틀몬스터입니다. 젠틀몬스터, 신사적인 괴물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재된 욕망이 있고 그게 바로 몬스터적인 부분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 이름처럼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II 컴바인드는 지난해 8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순수 국내 패션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나라 밖에서도 인기가 대단한데요.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동남아 등 14개 나라에 진출해 80여 개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젠틀몬스터는 어떻게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젠틀몬스터가 탄생한 2011년은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안경업계는 안경점과 안경 브랜드 간 협업이 단단하게 형성돼 있어 신생 브랜드의 진입 장벽이 높았거든요. 창업자 김한국 대표는 금융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생소한 아이웨어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 이력처럼 과감한 전략을 폈습니다.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안경을 판매하는 홈트라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건데요. 고객이 온라인으로 안경 5개를 고르면 택배로 받아 직접 착용해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반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송 비용을 모두 젠틀몬스터가 내는 구조라 매출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실패로 끝납니다. 이렇게 폐업 위기까지 몰렸지만 김 대표는 굴하지 않고 더욱 과감한 전략을 세우는데요. 협업하던 타투이스트가 솔직히 제품이 안 예쁘다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제품 디자인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국내 아이웨어 시장은 대부분 서양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젠틀몬스터는 동양인의 얼굴형에 맞춘 디자인을 택하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알이 크고 두꺼운 테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뿔테 안경이나 알이 큰 선글라스 등으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진주 목걸이, 뼈를 연상시키는 안경 등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안경테가 다 거기서거기였으니까 젠틀몬스터가 만들어낸 다양한 디자인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뭔가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 좀 영한 세대 취향을 딱 저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후 젠틀몬스터는 슬로건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국내 안경업체로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쇼룸을 만든 겁니다. 옛날식 목욕탕, 세탁소, 만화방 등 실험적인 콘셉트의 쇼룸을 선보였는데요. 마치 이색 전시관, 미술관을 방불케 해서 고객들이 다소 비싼 제품의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게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젠틀몬스터의 여러 가지 성장 포인트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아닐까 합니다. 독특한 형태 리테일 스토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굉장히 뇌리에 남는 방식으로 잘 소비자들의 소구를 한 게 지금의 젠틀몬스터가 있지 않았나.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증샷이 SNS에서 바이럴되며 자연스레 마케팅이 되기도 했고요.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며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많은 경쟁 브랜드가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아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유명인을 기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죠. 손흥민, 틸다 스윈튼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협업했고요. 특히 MZ세대에게는 젠틀몬스터는 제니라는 공식으로 유명한데요. 제니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크리에이터로 협업하며 해외에 젠틀몬스터를 알리는 데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젠몬 처음에 이렇게 힙한 감성 아니었는데 진짜 신기해. 패션 쪽 알못이라 젠몬을 제니로 알게 됐어. 리얼 제니가 다함. 또 제니는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II 컴바인드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템버린즈, 식음료 매장 누데이크 등의 모델로도 톡톡히 활약해서요. 기업의 뮤즈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니가 최근 계약이 끝나자마자 경쟁사인 레이벤으로 옮겨 타면서 이거 젠틀몬스터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제니는 힙한 선글라스의 대명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같은 아이웨어 선글라스 카테고리에서 경쟁 브랜드의 얼굴이 된다는 점에서 젠틀몬스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유명인을 기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문화의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또 최근에는 성수동에 지은 신사옥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옆 건물을 임대 후 철거해버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구글이 젠틀몬스터에 1,400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하며 차세대 스마트 안경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이 이례적으로 안경 브랜드와 손을 잡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굉장히 작게 시작한 브랜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젠틀몬스터도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해외 시장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던 자기의 헤리테이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만들 전략을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젠틀몬스터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 3천억 원을 넘기며 FNF의 MLB, 이랜드의 뉴발란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명품조차 지속적으로 유행을 이끌기 힘든 패션 시장에서 괴물처럼 성장해온 젠틀몬스터. 과연 젠틀몬스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브랜드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트남 가정집의 제사상. 과일도 있고 불상도 놓여져 있는데 그 사이로 익숙한 빨간 박스가 보입니다. 초코파이? 빵을 감싸고 있는 초코와 가운데 마시멜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초코파이 맞는데 이게 어쩌다 베트남 제사상에 올라가게 된 걸까요? 베트남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조상덕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중시하는데요. 방을 따로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래서 그만큼 제사 같은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고. 그래서 따로 제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거나 명절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가게 곳곳에 작은 제단을 두고 향과 음식을 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초코파이가 한 30년 전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상에 올린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서 조상님께 귀하게 바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간식 초코파이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사실 이 초코파이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건 아니지만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제사에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일상에서 즐겨 먹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행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하죠. 그냥 우리나라 김치찌개 먹는 것처럼 김치찌개가 유행하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생활 속에 묻어있죠. 그 초코파이 자체가. 러시아에서 인기 있다는 건 알았는데 베트남에서도 국민 간식?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싶잖아요. 실제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초코파이는 베트남 현지 파이 시장의 최대 70%까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투자나 다름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베트남 법인 매출에 따르면 이렇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지난 2018년 900억대 매출을 찍으며 처음으로 우리나라 판매량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자리 잡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맛인데요. 베트남 초코파이는 국내용과 달리 덥고 습한 날씨를 대비해 초콜릿이 쉽게 녹지 않도록 융점을 높여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이래요. 베트남 환경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초콜릿에 녹는 융점들의 어떤 차이를 좀 뒀어요. 입안에서는 녹는데 밖의 기온에서는 버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 포인트들, 그게 1번이고 또 배합 방법을 현지 기준으로 조정해 곰팡이 발생을 막으면서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유지한다고 해요. 여기 마트에서도 대형 마트로 에어컨을 틀지만은 이런 소형 마트들은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근데도 초코파이가 잘 놓여 있고 잘 녹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 입맛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초코파이가 더 맛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한 초콜릿에 맞춘 다크맛, 계절에 따른 망고맛, 복숭아맛, 새로운 시도인 팥 말차맛 등 현지 취향과 시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맛뿐만은 아니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80%가 구문 가게들이고 영업사원들 뽑아가지고 직접 보내서 서비스하고 실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초기에 세팅을 했고 먼지 많고 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우리 제품들을 케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다른 회사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규모 전통상점,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전체 소매시장의 80%를 차지해서요. 그 점을 활용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영업 방식으로 현지 유통망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는 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 어디선가 국민 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K푸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자세히 알아오겠습니다. 1억 명이 넘는 SNS 팔로워에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미국 래퍼 카디비. 최근 카디비가 올린 한 영상이 우리나라 SNS를 휩쓸었는데요. 흰 밥에 고추 참치를 쓱싹 비비고 너무 맵지 않게 마요네즈를 추가한 다음 야무지게 김까지 싸먹는데요. 진짜 맛있는 조합으로 먹네. 누가 자꾸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거야. 서양인들이 점점 구수해지고 있음. 같은 민족으로 느껴질 지경. 원래 김 좋아하는 외국인들 보면 과자처럼 막 집어먹어서 저거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잖아요. 최근에는 본토비 한국인처럼 뜨끈한 밥에 김을 싸먹는 방식 자체가 유행일 정도로 김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밥에다가 젓갈이랑 말리는 김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먹을 땐 진짜 맛있습니다. 세계적인 김 열풍의 대표 생산국인 우리나라 김 수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김의 새로운 별명이 검은 반도체인 이유인데요. 이렇게 K푸드의 대표 주자로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김. 이 김을 두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으니, 아니 정말 김씨가 처음 양식에 성공해서 김이라고 부른다고요? 김이 김씨의 김이구나. 김씨인데 처음 알았음. 진짜 충격적이다. 원래 김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나는 옷이라는 뜻의 해이라고 불렸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철에 맞춰 바다에서 채취해 먹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 해이를 처음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한 어부의 성이 김씨라 사람들이 김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섬 주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나무까지 검은 해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 먹어보니 맛이 좋았대요. 그 주변에 애나무를 꽂았더니 김이 무럭무럭 자랐는데 그것이 아마 최초로 김을 시식한 것이다. 또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수라상에 오른 검은 바다풀을 먹고 반해 이게 무슨 음식이냐 하고 물었지만 아는 신하가 없었다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광양에 사는 김 아무개가 바친 음식이라고 하자 인조가 그의 성을 따 김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야사 아니야? 싶지만 광양 현감이 쓴 김여익 씨의 묘지 비문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전문가들도 유력한 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에는 김효익을 기리는 유지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정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밥상부터 임금님의 수라상까지 수백 년 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줬던 김. 이렇게 맛있는 김을 그동안 왜 우리만 먹었던 걸까요? 김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렇게 주로 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아시아 세 나라에서 생산되면서 소비되어 왔거든요. 밥 반찬으로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서양 국가는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김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김이 처치곤란이라고 하는 해외 뉴스 우리 종종 봐왔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에게 김 그렇게 호감 가는 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이라고 하면 바다에 떠있는 그 해초를 먼저 떠올리지 먹는 걸로 잘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해조
식조류를 바다에서 자라는 잡초 정도로 생각하여 식용으로는 거의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블랙페이퍼, 즉 검은종이라고 불리면서 정체불명의 음식으로 여겨졌거든요. 김의 검은 빛깔이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고요. 또 입속에 쩍하고 달라붙는 그 식감이 불쾌감을 안겨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 미국 대표 음식인 캘리포니아 롤은 일부러 김이 안 보이도록 말아 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도 했다는데요. 비호감이던 김의 인기가 폭발한 이유, 바로 웰빙 트렌드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김 좀 짭짤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단백질, 식이섬유 등 영양가는 풍부해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맛도 있는데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던 거죠. 그냥 짰어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짠 거 좋아하니까. 칼로리도 낮겠죠. 그거 좀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되게 짜게 먹거든요. 짭짤하면서도 되게 건강도 하고 저는 진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현재에는 온갖 맛의 김부터 휴대하기 쉬운 스틱형 김 자반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최근엔 캐대언의 인기에 김밥이 크게 유행하면서 김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이 무섭게 해외로 나가다 보니 이러다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우픈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의 인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과연 우리가 먹을 김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있으면 김천 김밥 축제도 열린다는데 김 완전 동나는 거 아니야? 까먹지 않고 먹이도 줘야 하고요. 화장실도 챙겨 보내야 하는 은근히 손 많이 갔던 우리 인생 첫 반려펫, 달걀 모양의 작은 게임기, 바로 다마고치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쉽게 분양받을 수 있었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학교에서도 눈을 못 뗐잖아요. 몇몇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마고치 휴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약 30년 전 처음 등장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다마고치, 최근에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시된 다마고치의 37번째 신제품 다마고치 파라다이스. 이제는 다마고치끼리 연결해서 싸우거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유전자 교배 기능으로 캐릭터 종류도 5만 가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와, 옛날 그 다마고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싶은데요. 상호작용 기능이 강화된 이번 신제품, 지금은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대부분 품절 상태고 일부 모델은 리셀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출시 기념으로 열린 팝업 스토어엔 오픈런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마고치의 누적 출하량이 8월 말 기준으로 1억 개를 넘었거든요. 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금까지 약 8천만 대니까 규모면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마고치의 한국 법인 자회사 반다이 남코 코리아는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번 다마고치 신제품에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다이얼을 돌려서 확대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자체가 처음에 신박했는데 그걸 확대를 하니까 이 다마고치가 점점 가까워져요. 확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다가 입 안까지 들어가서 다마고치의 세포를 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엔 3가지 버튼으로만 조작하던 기기였는데 이제는 상단에 다이얼이 추가됐고요. 거기에 내 마음대로 유전자를 조합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또 재미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에서는 눈을 따라가고 싶다. 이 캐릭터에서 이 색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아졌다 보니 그래서 좀 더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마고치는 96년에 나온 게임기잖아. 어떻게 Z세대가 열광하게 된 거지? 싶은데요. 다마고치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그룹과 굿즈 협업을 하거나 캐릭터를 내세운 마케팅을 펼쳤고요. 이 전략이 또 잘 먹혀서 1020 세대에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기, 30대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요즘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처럼 화려한 그래픽에 정교한 기술까지 들어간 게임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다마고치처럼 단순한 조작감과 인터페이스를 가진 게임기가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1996년 처음에는 흑백의 작은 게임기로 등장했던 다마고치. 출시되자마자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 등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 가품까지 나올 정도였죠. 2004년에는 기기 간 통신 기능이 들어간 다마고치 커넥션으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PC랑 스마트폰 보급이 빨라지면서 다마고치가 매력을 잃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요. 2008년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면서 또 한 번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기 간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4번째 전성기를 맞은 건데요. 그런데 주요한 기능들이 눈에 띄게 바뀐 시기를 보면 업데이트가 그렇게 자주 이뤄지는 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있나요? 사실 진화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회사 제품 기준에서는 꽤 느린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꾸준하지만 과하지 않은 변화가 이 브랜드의 생명력을 이어온 비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마고치 자체의 인기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요인, 바로 다양한 캐릭터들입니다. 메인 캐릭터인 마메치, 구치파치, 메메치부터 개성 강한 오야지치까지 이 캐릭터들이 각자 확실한 팬덤을 만들었고 굿즈까지 이어지면서 팬심을 꾸준히 붙잡을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이렇게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우기 게임만으로는 IP를 오래 유지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다마고치는 복잡한 기능을 넣기보다는 기본적인 키우기라고 하는 루프를 끝까지 유지를 했고 또 미니게임이나 부가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본질적인 조작은 굉장히 단순한 상황입니다. 신제품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다마고치 본체는 여전히 버튼 몇 개로만 조작하는 단순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레트로 감성 디자인 그대로죠. 그렇다면 이런 레트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먹힐 수 있을까요? 레트로라고 하는 트렌드 특성상 장기적인 붐으로 끝날 위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마고치라는 캐릭터 IP를 다양한 라이선싱으로 확장해서 노출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팬덤을 형성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간다면 장기적인 브랜드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 원툴로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을 사랑받아온 다마고치. 앞으로 더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려면 이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앞장서서 인기를 견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 속 마지막 다마고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추억 속 흑백 다마고치였나요? 아니면 지금의 화려한 다마고치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한때 미국에서 아빠 신발로 유명했던 뉴발란스.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주로 공개석상에서 검은 니트와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신발을 신으며 심플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잡스룩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딱 뉴발란스의 이미지였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야, 편안하려고 신는 거지. 우리나라에선 과거 마니아들만 아는 작은 브랜드로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8년 아디다스 코리아 매출이 3천억 원이었을 때 한국 뉴발란스 매출은 겨우 250억 원, 아디다스의 1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 뉴발란스는 넘볼 수 없던 경쟁사 아디다스 코리아의 매출액을 쭉 뚫고 올라오며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이듬해 1조 클럽에 입성하며 한국에서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투박하고 못생겼다는 소리까지 듣던 운동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뉴발란스가 한국에 상륙한 건 2001년. 당시 뉴발란스 신발은 미국 본토에서 오래 신어도 편안한 신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러닝족에게 우리 좀 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초기 정체성은 영화 마라톤에서 확 드러나는데요. 이 영화의 유일한 PPL사가 뉴발란스였거든요. 실제 주인공인 배영진 씨에게 마라톤 대회 출전에 필요한 러닝화, 의류 등을 계속 후원해왔고요. 이를 계기로 스멀 대중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대중픽의 반열로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고 판매가지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인지도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08년 뉴발란스는 당시 푸마와 이별하고 방황하던 이랜드와 손을 잡고 점점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스타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스타로 자리 잡았던 가수 이효리가 빨간 뉴발 신발을 신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미국에선 과거 나이키, 아디다스가 스타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울 때 뉴발란스는 반대로 품질이나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성장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본토 전략과 다르게 한국에선 뉴발란스가 대중에게 주목받은 계기는 좀 달랐던 겁니다. 한국 시장의 어떤 특유한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입소문 타는 동향이라든가 또래들 사이의 전파 문화, 한번 이제 유행을 타게 되면 따라하기 경쟁, 이런 것들도 있는. 그 후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설명회에 뉴발 운동화를 신고 등장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영상이 나온 그달에만 전달 대비 3배 넘게 판매가 급증했다고 해요. 아니 이쯤 되면 뉴발란스 이름 날린 거 다 유명인 덕 아니야? 싶은데 사실 이랜드의 철저한 준비와 명민한 전략도 한몫했다고 해요. 원래 뉴발란스는 미국, 유럽 시장에서 JD 스포츠나 플라커 같은 대형 판매장에서 많이 팔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핵심 상권에 직접 매장을 내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실적이 부진한 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상권 위주로 매장을 싹 리뉴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품을 출시할 때 일반적인 대량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 변화나 트렌드
반응에 맞춰서 빠르게 상품을 기획하고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을 해서 가격이나 재고나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상품 범위를 크게 넓히려고 애를 썼는데요. 뉴발란스. 아무래도 신발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랜드는 이런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의 신발을 보고 뉴발란스를 찾은 손님들이 옷, 가방까지 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거죠. 의류 액세서리로 높은 마진을 얹었고요. 신발 사이클이 흔들려도 매출을 보완하고 플래그십에서 코디 제한을 묶어서 객단가나 평당 매출을 올렸고요. 하지만 2010년 중반쯤부터는 한국 뉴발의 급성장에 광고나 유행의 영향이 유독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국 뉴발은 의류와 달리 신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사에서 직접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당시엔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발을 제때제때 매장에 갖다 놓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전에 비해 더뎠던 건 사실이지만 훨씬 더 자유롭게 생산해 판매할 수 있었던 의류, 특히 반팔이나 패딩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성장시킨 덕분에 소비자 호응과 미국 본사의 신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랜드는 이때부터 옛날 버전 신발들을 다시 스터디하기 시작하는데요. 편안함, 평범함을 강조하는 놈코어 패션이 떠오르던 2010년대 중후반, 화려한 색보다는 회색 같은 무채색이 힙한 패션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스몰 뉴발란스 신발의 유행이 불어왔고요. 당시 이랜드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단종됐던 530 모델에 주목하는데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팔아봅시다. 본사에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당시 매출 성장으로 이쁨 받던 이랜드의 제안에 본사도 그래 함 해보자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결과는 초대박! 왠지 모르게 투박하게 멋져 보이는 디자인과 뉴발란스의 강점인 편안함, 두 박자를 모두 챙긴 530 모델은 국내에서만 무려 200만 켤레가 팔려나갔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다른 아시아권까지 유행이 번지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처럼 일본 스트리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불붙어서 본사가 글로벌 전략에 반영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파트너사가 직접 제품을 제안을 해서 글로벌 히트가 친 케이스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한 케이스고 브랜드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치만 뉴발 본사가 한국에 직접 진출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러다 이랜드 푸마 때처럼 다 키워놓고 본사 넘겨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발 본사가 직진출을 하더라도 푸마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푸마는 계약 종료 후에 바로 본사 직영 푸마 코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라서 단기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뉴발란스는 설계가 다릅니다. 2027년에서 2030년 본사가 한국 법인을 직접 가동은 하되 이랜드가 키즈, 의류 라인, 리테일 운영과 같이 일부 영역을 맡는 연착륙 체제를 운영하게 될 거거든요. 이 기간의 성과가 2030년 이후의 방향, 그러니까 완전 직진출이냐 혼합 운영이냐 이런 것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발란스 본사가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떤 전략을 선보일지, 또 이랜드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마니아들만 아는 브랜드에서 1조 클럽에 입성할 정도로 무럭무럭 성장한 뉴발란스. 과연 뉴발란스는 앞으로도 지금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